터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엄숙한 과거 시험장에 만취한 주정뱅이가 나타나 벌이는 전대미문의 소동과 그 엉망진창인 답안지가 과연 어떤 파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에 관한 통쾌한 이야기입니다. 비켜라 비켜! 이놈들아, 과거 시험장에 술독 들어가신다. 내 몸뚱이는 그저 술을 담는 술독일 뿐이야. 갑자년 식년시가 열리던 날 새벽, 엄숙해야 할 해화문 앞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국의 유생들이 10년 한을 풀기 위해 긴장된 표정으로 줄을 서 있는데, 코가 비뚤어지게 취한 선비 이할령이 술이 담긴 낡은 호리병을 춤추듯 흔들며 나타난 것입니다. 그의 갓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삐딱하게 걸쳐져 있었고, 값비싼 비단 도포 자락에는 간밤에 마신 술이 흥건히 젖어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행색은 과거를 보러 온 선비라기보다 저작거리에서 쫓겨난 남봉꾼에 가까웠습니다. 입장을 통제하던 수문장들이 그의 앞을 창으로 가로막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런 미치광이를 보았나? 신성한 과거장의 술주정뱅이가 웬 말이냐? 당장 썩 물러가지 못할까? 수문장들의 서슬퍼런 기세에도 이할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짓으로 창끝을 슬쩍 피하며 혀 꼬부라진 소리로 껄껄 웃었습니다. 허허, 이거 보시오 군관 나으리. 내 비록 몸은 술에 취했으나 정신 많은 저기 있는 어떤 선비들보다도 맑고 깨끗하오. 그리고 내 하나 물어봅시다. 나라의 법전, 그 어디에 술 마신 자는 응시 불가라는 조항이 있소. 있다면 내 당장 목을 내놓을 것이나, 없다면 길을 비켜주는 것이 순리 아니겠소. 그의 당당하고도 허를 찌르는 궤변에 주변 선비들은 저런 미친놈이 있나 라며 웅성거렸고, 수문장은 난생 처음 듣는 해괴한 논리에 말문이 막혀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법도를 따지자니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고, 그렇다고 들여보내자니 과거장의 기강이 무너질 것이 뻔했습니다. 수문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이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유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뭐 하는 갠가? 저런 주정뱅이 하나 때문에 우리까지 시험을 못 보게 할 셈인가?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들여보내시오. 시간이 없단 말이오. 입신양명에 눈이 먼 유생들에게는 동료의 품위보다 자신의 시험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빗발치는 아우성에 못 이겨 수문장은 들어가서 소란을 피우면 즉시 끌어낼 것이니 그리 알라고 엄포를 놓으며 마지못해 길을 터주었습니다. 이할령은 그럼 들어가서 조용히 술이나 마셔야겠구먼 이라고 너스레를 떨며 반쯤 떠밀리듯 시험장 안으로 유유히 입성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수많은 선비들의 경멸과 조롱의 눈빛이 쏟아졌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할령은 본디당대 최고의 문장가이자 천재로 불렸으나 썩어빠진 조정과 돈으로 관직을 사고 파는 매관매직이 판치는 과거 시험에 깊은 환멸을 느끼고 붓을 꺾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비관하며 매일 술독에 빠져 살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나타난 것 역시 합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썩어빠진 세상을 향해 통쾌한 조롱이라도 한바탕 날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지극히 즉흥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기행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그저 술기운에 몸을 맡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할령의 기행은 시험장 안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남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암투를 벌이는 동안 그는 명당 자리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가장 구석진 나무 그늘 아래에 대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보찜에서 벼루와 붓을 꺼내는 대신
품속 깊이 숨겨온 작은 술병을 꺼내 꿀꺽 소리를 내며 마셨습니다. 이제야 머리가 좀 돌아가는구나. 맑은 정신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세상이니 술이라도 마셔야지. 그의 혼잣말을 들은 옆자리의 선비는 질색하며 코를 막고 자리를 옮겼습니다. 에이, 재수없게 웬 주정뱅이가 옆에 앉았담. 냄새 때문에 글이 써지겠나. 이내 북소리가 울리고 시험 감독관인 지공거 조대감이 단상에 올라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주제는 태평성대를 위한 신하의 도리였습니다. 시제를 확인한 유생들은 일제히 붓을 들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한령은 시제를 힐끔 보고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구먼. 도둑놈 소굴에서 군자의 도리를 논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라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아예 자리에 드러누워 코까지 골며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행에 주변 선비들은 혀를 찾고 감독관들 역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시험이 시작된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는 그를 쫓아낼 명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 시제는 조 대감이 자신의 아들과 뇌물을 바친 몇몇 유력 가문 자제들에게 미리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미리 준비해온 답안을 유려하게 써 내려가는 자신의 아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장원은 내 아들 몫이다. 그의 눈에는 구석에서 잠든 이한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한령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술 기운 속에서 썩어빠진 세상을 향해 날릴 가장 날카롭고 통렬한 문장을 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험 종료 시간이 절반이나 지났을 무렵 코를 골던 이한령이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남들은 이미 답안지를 절반 이상 채운 상태였습니다. 한령은 그제야 주섬주섬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움직이다 물통을 엎지르는 바람에 물이 없자 그는 에라 모르겠다며 남은 술을 벼루에 부어버렸습니다. 독한 술 냄새와 묵향이 기묘하게 섞인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벼루가 깨져라 먹을 갈았습니다. 그 모습은 그를 쓰려는 선비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가기 전 칼을 가는 장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이한령은 술을 벼루에 붓는 기행으로도 모자라 아예 돗자리를 술상 삼아 본격적인 술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말린 육포 조각을 꺼내 질겅질겅 씹으며 마치 주막에라도 온 것처럼 유유자적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의 기행에 주변 선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성한 과거 시험장에서 술판을 벌이는 것은 전대미문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당장 저자를 끌어내시오. 여기저기서 고성이 터져 나왔고 결국 감독관 하나가 인상을 찌푸리며 이한령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술판을 벌이는 게요.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국법으로 다스릴 것이요. 하지만 이한령은 감독관의 호통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술잔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나으리도 한잔 하시겠소. 이 좋은 술을 어찌 혼자 마시겠소. 자, 사양 마시고. 그의 능청스러운 태도에 감독관은 할 말을 잃고 얼굴만 붉혔습니다. 이놈이. 감독관이 그의 멱살을 잡으려던 찰나 이한령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술을 마시는 것이 국법을 어긴 것이라면 나라 돈으로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이는 높으신 양반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제 돈으로 마시지만 그들은 백성의 피로 마시지 않소. 어느 쪽이 더 큰 죄입니까? 그의 뼈있는 질문에 감독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한령의 소란은 시험장 전체의 분위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미리 시제를 알고 있던 선비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져 안절부절 못했고, 실력 없는 선비들은 아예 붓을 놓고 그의 기행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상에 앉아있던 조 대감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섣불리 그를 끌어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소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시험만 끝나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베어버릴 것이다 라고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한령은 그런 조 대감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그를 향해 술잔을 높이 들어 보이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이한령의 행동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과거 제도와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고도로 계산된 시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행을 통해 이 시험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불공정한지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거대한 연극의 판을 뒤엎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술판은 곧이어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북소리가 울리고 시험 감독관인 지공거 조 대감이 위험 있는 표정으로 단상에 올라 시제를 내걸었습니다. 주제는 태평성대를 위한 신하의 도리였습니다. 겉으로는 나라의 안녕과 신하의 충심을 묻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주제였지만 그 속에는 검은 속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시제는 조 대감이 자신의 아들 조민준과 막대한 뇌물을 바친 몇몇 유력 가문의 자제들에게 미리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이 주제에 맞춰 당대 최고의 문장객에 대피를 부탁하거나 모범 답안을 통째로 외워온 상태였습니다. 시제가 내걸리는 순간 조민준을 비롯한 부정응시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이미 합격이라도 한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조대감은 자신의 아들과 뇌물을 바친 자들이 일제히 미소를 지으며 망설임 없이 붓을 드는 것을 보고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 장원은 내 아들 몫이다. 감히 누가 내 아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그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는 구석에서 술추정을 부리다 이제는 아예 드러누워 코까지 골고 있는 이한령을 경멸의 눈초리로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수치로구나. 하지만 조 대감의 비웃음과 달리 구석에 잠들어 있던 이한령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제를 듣는 순간 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구먼, 도둑놈 소굴에서 군자의 도리를 논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라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의 중얼거림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게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제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시험이 공정한 경쟁이 아닌 부패한 자들의 짜고 치는 연극이라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 위선적인 연극을 어떻게 하면 가장 통쾌하게 망쳐버릴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한령은 일부러 시험 종료 시간이 절반이나 지나도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열심히 답안을 작성하는 동안 그는 태평하게 낮잠을 자는 척하며 조 대감과 부정응시자들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안도감과 오만함을 확인한 그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두어라. 너희의 그 웃음이 곧 곡소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마침내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그는 마치 이제야 잠에서 깬 것처럼 부스스 일어나 기지개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주목하는 가운데 역사의 길이 남을 전대미문의 답안지를 작성하기 위한 광란의 서막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리기까지 불과 반 시각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코를 골던 이한령이 마치 천둥소리라도 들은 듯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는 숙취로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이미 답안지를 거의 다 채우고 마지막 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한령은 그제야 주섬주섬 보찜을 풀어 벼루와 먹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다가 그만 물통을 발로 차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물이 흙바닥으로 스며들어 이제 먹을 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변 선비들은 저런 칠칠치 못한 놈 꼴 좋다며 비웃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당황하여 시험을 포기할 만도 했지만 이한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에라 모르겠다. 물이 없으면 술로 갈면 되지 라고 외치며 남은 술을 벼루에 모조리 부어버렸습니다. 독한 약주가 벼루에 차오르자 지독한 술 냄새와 묵향이 기묘하게 섞여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한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벼루가 깨져라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굵은 힘줄이 솟아났고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 모습은 그를 쓰려는 선비가 아니라 싸움터에 나가기 전 칼을 가는 장수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먹을 갈다 말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선비들이 답안을 작성하느라 정신없는 틈을 타 그들의 벼루에 남은 먹물을 자신의 벼루에 조금씩 훔쳐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지금 뭐 하는 짓이오? 한 선비가 소리쳤지만 이한령은 어허, 좋은 것은 나누어 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소. 어차피 당신 글은 낙방일 텐데 먹물이라도 좋은 데 쓰면 좋지 않소 라고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막무가내 행동에 시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감독관들이 달려와 그를 제지하려 했지만 그는 이미 여러 선비의 먹물을 섞어 자신만의 오징어 먹물 같은 시커먼 먹물을 완성한 뒤였습니다. 이한령이 마침내 붓을 잡자 그의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흐리멍덩하고 비틀거리던 주정뱅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먹이를 노리는 굶주린 매처럼 날카롭고 서늘한 눈빛이 그의 얼굴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술을 섞어 만든 시커먼 먹물을 붓에 듬뿍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글씨를 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은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렸지만 붓 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종이 위에서 칼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획은 거칠었으나 뼈대가 있었고 글자들은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처럼 종이 위를 내달렸습니다. 옆자리의 선비는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자신의 붓을 떨어뜨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필법은 기존의 서예와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취필이었습니다. 정제된 예서나 단정한 해서가 아닌 감정이 폭발하는 듯한 광초였습니다. 글자들은 서로 뒤엉키고 때로는 종이 밖으로 삐져나갈 듯 기세를 떨쳤지만 그 속에는 놀랍도록 정교한 균형과 조화가 있었습니다. 이한령은 술 기운을 빌려 평소 그를 억누르고 있던 세상의 모든 규율과 체면, 그리고 이성의 빗장을 풀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와 슬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외침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그의 분놀림은 때로는 성난 파도처럼 격렬했고 때로는 구슬픈 피리소리처럼 애절했습니다. 단상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조대감은 처음에는 그를 비웃었지만 이내 그의 분놀림이 예사롭지 않음을 깨닫고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대감 역시 당대의 명필로 이름난 인물이었기에 이한령의 글씨가 흉내 낼 수 없는 경지에 이른 것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저놈은 미친 것이 아니다. 저것은 천재다. 조대감의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 미치광이의 붓끝에서 과연 어떤 글이 튀어나올지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험장은 어느새 이한령 한 사람을 위한 무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한령이 써내려가는 답안의 내용은 그의 필체보다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제인 태평성대를 위한 신하의 도리에 대해 논하라는 질문에 그는 첫 문장부터 지금의 조정에는 신하는 단 한 명도 없고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도둑놈들만 가득하다는 폭탄 선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관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매관매직의 실태, 부정부패로 얼룩진 과거 시험의 현실, 그리고 굶주리는 백성들의 삶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탐관오리들의 위선을 적나라하게 비판했습니다. 그의 글에는 은유나 비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는 돌멩이처럼 직설적이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문장으로 썩어빠진 조정의 환부를 남김없이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붓끝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현재 권력의 핵심인 영의정과 좌의정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들이 저지른 비리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기까지 했습니다. 암흑의 대감은 흉년에 굶어 죽은 백성들의 숫자로 자신의 공적비를 세웠고 암흑의 판서는 과부의 눈물을 쥐었자 자신의 기왓장을 얹었다. 그의 글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목숨을 건 고발장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번 시험의 책임자인 조대감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문장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단상 위에 점잖게 앉아있는 지공거의 뱃속에는 억울하게 낙방한 선비들의 피눈물과 가난한 부모들이 바친 뇌물이 가득 차 있다. 그의 먹물은 백성의 피보다 더 검고 그의 붓은 백성의 등골을 깎아 만든 것이다. 이것은 답안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에 빠진 한 천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에 던지는 통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썩어 문드러진 시대를 향한 분노의 불길이었고 잠들어 있는 양심을 향한 서슬, 펄언 경고였습니다. 답안지를 훔쳐보던 다른 선비들은 겁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런 글을 썼다가는 장원은커녕 삼족이 멸하는 대역죄로 다스려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한령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처럼 자신의 영혼을 종이 위에 남김없이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글을 쓰던 도중 이한령은 흥에 겨워 몸을 비틀다 벼루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술과 먹물이 섞인 시커먼 액체가 답안지 구석으로 촥 튀었습니다. 아뿔싸! 주변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무리 명문이라도 이토록 더러워진 답안지는 결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선비라면 절망하여 붓을 꺾었겠지만 이한령은 달랐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잘 되었구나. 이 썩은 세상의 오물을 글에만 담을 것이 아니라 종이에도 직접 묻혀주어야지. 그는 붓을 내려놓고 손가락에 먹물을 묻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안지 구석에 튀어버린 검은 먹물 자국은 그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살이 뒤룩뒤룩 찐 돼지 한 마리의 형상으로 변했습니다. 돼지는 관복을 입고 있었고 그 목에는 조 대감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돼지 그림 옆에 백성을 잡아먹는 돼지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는 글귀까지 덧붙였습니다. 글과 그림이 어우러진 전대미문의 괴상망측하고도 통렬한 풍자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좋다. 아주 좋아. 내 속이 다 시원하구나. 그는 자신의 작품에 만족하며 크게 웃었습니다. 그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답안지의 남은 여백에 자신의 술친구였던 저작거리 백정, 기생, 상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좀먹는 양반 나부랭이들보다 100배는 더 고귀하고 쓸모있는 백성들이다. 만약 나를 관리로 뽑으려거든 이들과 함께 등용하라는 황당무계한 요구까지 적었습니다. 그의 답안지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모든 형식과 권위를 조롱하고 파괴하는 하나의
거대한 예술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둥둥둥. 마침내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만, 모두 붓을 놓으시오. 감독관의 외침에 선비들은 분주하게 답안지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령은 마지막 마침표를 찍듯이 자신의 손바닥에 먹물을 묻혀 답안지 맨 끝에 붉은 인장처럼 쾅 하고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붓을 허공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 앞으로 나가 자신의 엉망진창이 된 답안지를 제출했습니다. 답안지를 받아든 감독관은 술 냄새와 해괴한 그림에 기겁하며 그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이한령은 그런 감독관을 향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잘 읽어보시오. 혹여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거든 술 한 잔 걸치고 다시 읽어보시면 그 뜻이 명확해질 것이오. 술이 깨면 나 역시 내가 뭐라 썼는지 잘 모를 터이니 부디 맨정신일 때 잘 판단하시오. 그는 마지막 조롱의 말을 툭 내뱉고는 긴장이 풀렸는지 그대로 단상 아래에 대자로 뻗어 코를 골며 기절해버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기행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미친놈이 신성한 과거장을 더럽혔다고 수군거렸고 감독관들은 불쾌한 표정으로 나졸들을 불러 그를 시험장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이한령이 끌려나가는 순간 조 대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저 미친놈은 끝이다. 내 반드시 저놈을 국법으로 다스려 본보기로 삼을 것이다. 그는 이한령의 답안지가 당연히 불합격 처리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한령이 남긴 그 돼지 그림이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한령은 비록 몸은 끌려나갔지만 그의 영혼이 담긴 답안지는 이제부터 진짜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채점 시간이 되자 시관들은 수백 장의 답안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답안지는 시제를 충실히 따랐으나 독창성 없이 판에 박힌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시관이 이한령의 답안지를 발견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아갈 듯 호방한 초서체로 쓰인 글씨와 조정을 능멸하는 반역에 가까운 내용, 그리고 해괴한 돼지 그림까지.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답안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그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판단하고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지공거인 조 대감에게 가져갔습니다. 조 대감은 답안지를 받아들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자신의 비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조롱하는 내용에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천하의 무례한 놈을 보았나. 이것은 답안이 아니라 종묘사직을 능멸하는 반역 도모문서다. 당장 이자를 추포하여 삼족을 멸하고 이 불온한 종이는 흔적도 없이 불태워 버려라. 그의 호통에 다른 시관들도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대감은 자신의 비리가 적나라하게 암시된 이 글이 만에 하나라도 임금의 눈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시관에게 눈을 부라리며 명령했습니다. 자네, 뭘 하고 있는가? 당장 이 종이를 가져다가 아궁이에 던져 넣어라. 그리고 이 답안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알겠는가? 시관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이한령의 답안지를 낙방자 서류 더미, 아니 아궁이 땔감으로 향하는 상자에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조 대감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으로 진실을 덮고 한 천재의 외침을 영원히 묻어버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임금이 과거 채점 현장을 불시에 순찰하기 위해 행차했습니다. 평소 신하들의 아첨과 판에 박힌 상소문에 염증을 느끼던 임금은 이번 과거 시험에서만큼은 진짜 인재를 발굴하고 싶다는 마음에 직접 현장을 둘러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공거는 있는가? 과인이 직접 채점 현황을 살피러 왔노라. 임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조 대감과 시관들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엎드렸습니다. 조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혹시나 이할령의 답안지가 눈에 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임금이 채점실로 들어서는 바로 그 순간 마치 운명의 장난처럼 열린 창문으로 한 줄기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책상 위에 쌓여있던 서류들이 와르르 쏟아지며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아궁이로 들어갈 뻔했던 이할령의 답안지가 그 바람을 타고 나비처럼 펄럭거리며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려는 듯 다른 종이들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누군가 조종이라도 한 듯 임금의 발치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튀겨진 먹물로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돼지 그림이 임금의 용포자락 바로 옆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조대감은 그 광경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달려가 종이를 주우려 했지만 임금이 먼저 손을 뻗었습니다. 잠깐, 이것은 무엇인고 답안지의 그림이라니 참으로 해괴한 일이로다. 임금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조대감은 사색이 되어 전하, 그것은 시험을 포기한 미치광이의 낙서이옵니다. 보실 가치도 없는 흉물이옵니다. 라며 필사적으로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은 오히려 임금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할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조대감의 만류를 무시하고 이할령의 답안지를 펼쳐들었습니다. 조대감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임금은 첫 문장을 읽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신하는 없고 도둑놈만 있다라. 참으로 당돌한 놈이로구나. 임금의 표정이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읽으면서 그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푸아하하 하는 호탕한 웃음소리를 터뜨렸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채점실 전체를 뒤흔들 만큼 크고 유쾌했습니다. 시관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재미있다. 실로 통쾌하다. 과인이 평소 하고 싶었으나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말을 이 종이 한 장이 대신 해주고 있구나. 그는 단숨에 답안지를 끝까지 읽어 내려갔습니다. 조정을 비판하는 날카로운 문장을 읽을 때는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돼지 그림을 보고는 조대감을 쳐다보며 허허 지공거. 이 돼지가 어째 경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소? 라고 농을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조대감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만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임금은 웃음을 거두고 엄숙한 표정으로 시관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답안을 쓴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답안에 대한 그대들의 평가는 어떠하냐? 시관들은 조대감의 눈치를 보며 그것은 불합격 처리되었사옵니다. 라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임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불합격, 이런 명문을 불합격시켰단 말이냐? 너희는 눈이 멀었는가? 아니면 이 글에 찔리는 것이라도 있는 게냐? 과인은 이 글에서 썩어빠진 조정을 개혁하려는 충심과 백성을 구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보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원의 글이 아니고 무엇이냐? 임금의 불호령에 시관들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합격자 발표 날 성균관 앞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조대감은 밤새 임금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을 받았지만 자신의 아들이 장원이 될 것이라는 믿음만은 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임금께서도 잠시 노하셨을 뿐 결국에는 가문 좋고 흠없는 내 아들을 뽑으실 것이다. 그 주정뱅이는 그저 잠시의 유흥거리였을 뿐이다라고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의기양양하게 단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합격자를 호명하는 승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두루마리를 펼치고 장원의 이름을 발표했습니다. 근본 식년시문과 장원, 경기도 양주 출신 이한령. 시험장 앞은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 이한령이라고? 그 시험장에서 술 마시고 뻗었던 주정뱅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웅성거렸고, 특히 미리 시제를 알고 있던 부정응시자들은 망견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그의 아들은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저작거리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한령이 아직 술이 덜 깬 얼굴로 어기적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허허, 이거 참 장난이 좀 심했나 보군. 누가 내 잠을 깨우는가 하며 큰 하품을 했습니다. 장원 급제자가 된 이한령은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을 새도 없이 평복 차림 그대로 어전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장원 급제 소식은 순식간에 한양 바닥에 퍼져 백성들은 통쾌하다며 환호했고 부패한 양반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령의 술 취한 붓끝이 견고해 보였던 조선의 부패한 권력 구조에 거대한 균열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한령은 관복을 입을 새도 없이 급히 어전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그의 몸에서는 간밤의 술 냄새가 풀풀 풍기고 있었고 머리는 까치집을 지은 채였습니다. 그가 어전에 들어서는 순간 대신들은 일제히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영의정이 대표로 나서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신성한 어전에서 술 냄새가 진동하옵니다. 이는 종묘사직을 능멸하는 행위이오니 저 무엄한 자를 당장 하옥시키시어 국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옵소서. 다른 대신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옳소이다. 장원의 품위가 말이 아니옵니다. 라며 빗발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그들의 상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흥미로운 눈빛으로 이한령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 답안지를 쓴 이한령인가? 아직도 취해 있는가? 아니면 술이 좀 깨었는가? 임금의 질문에는 꾸짖음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한령은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서서 임금의 용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술에 취한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맑고 깊은 지성과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령은 허리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옵니다. 썩어빠진 이 세상의 악취에 취해 잠시 비틀거린 것뿐이옵니다. 제 몸에서 나는 냄새는 술 냄새가 아니오라. 굶주린 백성들이 흘린 피눈물이 발효되어 풍기는 냄새이옵니다. 그의 뼈 있는 대답에 그를 비난하던 대신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임금은 그의 대답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과연 그 답안지를 쓴 자답구나. 좋다. 그럼 맨정신으로 다시 묻겠다. 내 글에서 언급한 그 수많은 도둑놈들이 지금 이 어전 안에도 있는가? 임금의 날카로운 질문에 어전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대신들이 숨을 죽이고 이한령의 입을 주목했습니다. 이한령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돌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 조 대감을 정확히 지목했습니다. 전하, 도둑에도 등급이 있는 법입니다. 좀도둑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대도도 있는 법이지요. 저기 앉아 계신 조 대감께서는 그 중에서도 으뜸 가는 대도라 할 수 있사옵니다. 그의 폭탄 선언의 조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펄펄 뛰었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재상객의 누명을 씌우려 드느냐. 전하, 이는 명백한 무고이옵니다. 하지만 이한령은 조 대감의 호통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술 기운이 완전히 가신 듯
냉철하고 논리적인 언변으로 조 대감의 비리를 조목조목 따져 묻기 시작했습니다. 대감 어젯밤 청요리집 월향관에서 병조판서의 아들을 만나 이번 과거의 시제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고에 열량이 든 괴짝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안주로 나온 해삼 요리가 유난히 맛이 좋았을 것입니다. 대감께서 드신 그 술맛이 어찌나 궁금하던지 제가 그 집 지붕 위에서 밤새 침만 삼켰습니다. 그의 증언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조 대감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고 네, 네가 어찌 그것을 이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이한령이 그날 밤 술을 마시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연히 청교리집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자다가 조 대감이 시제를 파는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술을 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술김에 이왕 이렇게 된 거 깽판이나 제대로 치고 끝내자는 생각으로 과거장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대감, 그 괴짝은 아직 대감의 사랑방, 붓글씨 족자 뒤 비밀 공간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금부도사를 보내면 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한령의 구체적인 증언은 어전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조 대감은 펄펄 뛰며 저놈은 미치광이요 요망한 혀로 조정을 이간질하려는 첩자일 것입니다. 라고 외쳤지만 그의 이마에는 이미 식은땀이 비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한령은 멈추지 않고 조 대감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다른 비리들까지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관매직의 장부를 어디에 숨겨두었는지, 뇌물로 받은 땅 문서가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 심지어 그가 아끼는 첩의 집에 숨겨둔 비자금의 액수까지 정확히 읊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모든 것을 직접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증언이었습니다. 대신들은 경악했고 임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이한령은 마지막으로 조 대감에게 물었습니다. 대감, 신하의 도리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임금을 속이고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며 백성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배를 불리는 것이 대감께서 생각하는 신하의 도리입니까? 대감의 답안지에는 분명 청렴과 충심이라 쓰여 있었을 것입니다. 허나 대감의 삶은 탐욕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어찌 모순이 아니겠습니까? 이한령의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운 공격에 조 대감은 결국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만천하에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한령이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지붕 위에서 엿들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술꾼으로 위장하며 저작거리를 떠돌 때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의 하소연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들의 증언과 자신이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조 대감을 비롯한 부패한 권력자들의 비리 장부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정리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만취한 듯한 행동은 사실 진실을 감추기 위한 고도의 위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한령의 구체적인 증언과 증거 제시에 조 대감은 꼼짝없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임금은 즉시 금부도사에게 명하여 조 대감의 집과 월향관을 급습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부도사는 이한령의 말대로 조 대감의 사랑방 비밀 공간에서 시제가 적힌 밀서와 금고의 상자를 찾아냈고 월향관의 주인으로부터 조 대감이 병조판서의 아들과 만났다는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한령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조 대감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 없이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한령이 단순히 술에 취해 헛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그는 부패한 권력의 치부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세상에 폭로한 의로운 내부 고발자였습니다.
그가 시험장에서 보였던 모든 기행들은 썩어빠진 세상에 대한 절망과 분노의 표현이었으며 동시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대신들은 이제 그를 주정뱅이가 아닌 두려움을 모르는 천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한령은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전하, 소신이 술을 마신 것은 맨정신으로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하께서 진실의 편에 서 계시니 소신은 더 이상 술에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임금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임금은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진짜 충신을 마침내 얻었다는 생각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한령의 취중 답안지는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대노하여 어전 회의를 소집하고 조 대감과 그와 결탁한 모든 관리들의 죄를 엄히 물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중요한 행사건을 너희는 사사로운 욕심에 눈이 멀어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짐을 능멸하였다. 이는 대역죄에 버금가는 죄이니 국법에 따라 엄히 다스릴 것이다. 조 대감과 그 일파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으며 그들이 부당하게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굶주리는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과거 시험은 무효로 하고 조 대감의 아들을 포함한 모든 부정 응시자들은 영원히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이한령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대의 취중 분놀림이 과인이 몇 년을 두고 풀지 못했던 조정의 썩은 환부를 단칼에 도려내었다. 내 그대에게 독주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릴 날카로운 붓을 내리노라. 임금은 이한령에게 종묘사직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패를 감찰하는 사헌부의 감찰직을 제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한령은 고개를 저으며 그마저도 사양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는 아직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임금은 이한령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그의 뛰어난 재능을 썩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렸습니다. 좋다. 그대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그대에게 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리겠다. 관복도 격식도 필요 없다. 그저 지금처럼 자유롭게 전국을 떠돌며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부패한 관리들을 찾아내어 그대의 그 통쾌한 취권 필법으로 심판하도록 하라. 이것은 과인이 그대에게 내리는 마지막 어명이다. 임금은 그의 자유로운 영혼을 존중하면서도 그 힘을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임금의 파격적인 제안에 대신들은 모두 놀랐지만 이한령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하품을 한 번 하고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역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신은 암행어사라는 직분도 마패도 무겁기만 합니다.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소신에게는 족쇄나 다름없습니다. 그저 지금처럼 한량으로 전국을 유람하며 좋은 술과 좋은 벗을 만나고 억울한 백성의 사연이나 들어주며 꼴보기 싫은 나쁜 놈들 혼내주는 자유로운 술꾼으로 살게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어저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내린 어명을 정면으로 거절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들은 그가 목이 달아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한령은 뻔뻔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조만 해주십시오. 제가 전국 팔도를 떠돌며 마시는 술값은 모두 전하께서 내주신다고 말입니다. 나라의 썩은 곳을 청소하려면 저도 술 기운이라도 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술값 정도는 지원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임금은 그의 당돌함에 기가 차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임금은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으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옥좌 옆에 있던 자신의 옥파에 하나를 풀어 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좋다. 내 배포가 마음에 들었다. 이 옥패를 가지고 다니며 전국의 어느 주막에 가든 이것을 내밀면 너의 술값은 모두 내 탕금에서 지불될 것이다. 대신 술만 마시지 말고 술 취한 김에 이 나라의 부패도 깨끗이 청소해 주길 바란다. 임금은 그의 이름을 따 그에게 천하무전 취객이라는 벼로와 함께 암행어사에 버금가는 특별한 권한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로 조선 팔대는 기이하고도 통쾌한 전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도포자락에 술병 하나를 달랑 차고 나타나서 백성들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기막힌 명문장과 괴상한 그림으로 탐관오리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는 괴짜 선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관복 대신 남루한 옷을 입고 마팔 대신 임금이 하사한 옥패를 내밀며 주막에서 공짜 술을 마셨고 술 기운이 오르면 붓을 들어 악인들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 벽에 붙여 망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의 글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불의를 향한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어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탐관오리들에게는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선어사 또는 취객 검객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그는 관직에 얽매이지 않았기에 그 어떤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자유롭고 가장 통쾌하며 가장 인간적인 영웅으로 백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끔 한양을 향해 술잔을 기울이며 자신을 알아봐준 지혜로운 임금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가아니라, 술상 차려라, 내 놈들 죄를 안주 삼아 오늘 밤 실컷 씹어주마. 그의 호탕한 목소리가 조선의 밤하늘에 메아리치는 듯 했습니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제 생각에는 때로는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기 위해 역설적이게도 취함이야말로 가장 맑은 정신으로 진실을 외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두가 점잠 빼며 거짓을 말할 때 술에 취한 한 사람의 붓끝에서 터져나온 진심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었으니까요. 부디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통쾌한 이야기가 오래도록 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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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뵙겠습니다.